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미디어와 트렌드에 빠삭한 앤서입니다. 안나입니다. 요즘 정말 뉴스가 많아요. 연말에 보통 좋은 얘기만 나오고 이렇게 뭐 성금 모금하고 약간 그런 거 생각했는데 요즘 뉴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팍팍합니다, 살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이거 괜찮다 그러면 소재를 이렇게 저장해 놓는 그런 창구 같은 게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좀 메이저한 언론사나 유튜브 이런 데서 좀 안 다뤘던 내용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보험업계 연쇄 파산 위험. 오. 여러분 보험 다 들고 계시죠? 네네. 네, 오늘 실손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2021년이 거의 다 끝나가죠. 지금 네. 연말인데 다양한 업계에서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서 올해 실적이 어땠는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눈에 확 들어온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실손 의료보험의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2020년에 손해보험업계의 적자 규모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마이너스 2.7조 원. 그러니까 이게 한 회사가 아니라 손해보험 업계 전반에 걸쳐서 마이너스 2.7조 원이라고 한 건데 2021년에는 그 적자 규모가 더 증가할 전망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알아왔는데 우선 보험업에 대한 이해가 혹시나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보험업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65회 보험학 개론을 한번 청취해 보시길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보험연구원에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최근 4년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증가율,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지급한 보험금의 증가율과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지불한 위험보험료의 증가율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4년 동안. 그리고 만약 그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최근 4년간의 증가율을 둘 다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고 향후 10년간의 규모를 한번 파악을 해본 겁니다. 향후 10년간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요. 10년 뒤인 2031년에 적자 규모가 마이너스 23조 원. 이게 뭐 10년 뒤에만 마이너스 23조 원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적자인 거예요. 계속 적자. 그래서 10년간 누적 적자가 마이너스 112조 3천억 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이 계속 증가하고 한 10년 정도 되기 전에 모든 손해보험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보험업계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봤습니다. 그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어떠냐. 그 지급하는 지급보험금은 연 16%씩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걷어들이는 위험보험료는 연 13.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 갭 때문에 계속 적자 규모가 커진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험업계 망하게 생겼다. 특히 이제 손해보험업계가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 갭이 왜 생겼느냐. 사실 이익이 조금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유감이야 이 정도로 끝낼 수 있는데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회사가 뭐 문제지 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건 뭔가 업계 전반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업계에서 나름 주장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다.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러니까 얘기는 그거예요. 너무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고 있고 그 보험 가입을 한 분들도 너무 과잉 진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엄청난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만 하면 보험금으로 막 이렇게 계속 지급을 받더라. 도수 치료. 도수 치료 맞아요. 도수 치료. 이 현대인의 그런 친구죠. 도수 치료. 친구인가요? 사무직하는 친구들은 한 번씩 다 거쳐가는. 맞아요. 하나가 도수 치료였고 나머지 하나는 좀 맞히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백내장 수술입니다. 나는 이제 우리도 그렇고 약간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이 손보 뭔가 범위에 들어온다는 것도 전 처음 알았는데 백내장과 도수 치료만 합치면 전체 보험 지급액의 20%래요. 엄청나네요. 엄청 많은 거죠. 왜냐하면 보장하는 병이 거의 대부분의 통원 치료를 다 보장을 해주는데 그중에 20%가 백내장과 도수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과잉 진료를 넘어서 도덕적 해이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네네. 아는 분야가 아니지만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는 분들도 지금 병원에서 앞다퉈서 보험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도수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험업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병과 어떤 질병이나 어떤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거 이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데 가이드라인에서 도수 치료를 빼주세요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폐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간에서 정책을 걸고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도수 치료가 뭐예요? 아 도수 치료를 모르시는군요. 약간 옛날에 손발이 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이러면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럼 옛날에는 물리 치료를 받았죠. 전기 찌릿찌릿하거나 온열 외과 치료. 가서? 그쵸.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온열 치료 받거나 찌릿찌릿 전기 치료 받거나 했는데 요즘은 정말 다 도수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손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전문 치료사가 약간 메디컬 레벨의 마사지 같은 거죠. 이게 맞는 설명인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메디컬 레벨의 마사지 같은 건데 1시간 정도 받으면 한 10얼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나와요? 그게 다 나오죠 지금은. 아, 나도 받아야겠다. 아 저기요? 한 번도 저기요. 안 받아봤어. 아 저는 한 번 받아봤어요. 제가 뭐 사무직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어깨가 좀 아프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날개 쭉지가 아파가지고 갔더니 도수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험 청구를 했고. 효과를 봐서 청구한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효과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치료구나, 과잉 진료는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보험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손보 청구를 했던 건데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받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난 우리 집에도 받는 사람이 없는데? 보통 이제 회사에서 받으시나? 맞아요. 사무직 그 판교에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받는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게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계속 뻐근하고 안 좋잖아요. 허리랑 어깨랑. 갑자기 지금도 아픈 것 같아요. 괜히 찌뿌둥한데.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업계에서 뭐 어쨌든 계속 적자가 나니까 뭔가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구책이 무엇이냐? 2022년 보험료 인상. 우린 뭔 죄야. 나처럼 도수도 안 받고 백내장도 안 받는 이런 사람 무슨 죄입니까? 저희가 보험학개론인가요? 보험학 언론이었나? 거기서 얘기를 했죠. 역선택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아니, 그 상황이 생긴 거죠. 도수 치료랑 백내장 쪽만 좀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선 보험업상 그거는 보장 범위예요. 그러니까 수정을 못 한다고. 그걸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뭔가를 해줘야죠. 하지만 보험금을 올리는 건 절차가 필요 없고. 그쵸. 그건 어디까지나 민간의 영역이니까. 어이가 없네. 근데 우리가 그 보험학개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보험업은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폭리를 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험 금액이라는 건 보험료라는 건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얼마나 붙일 것이냐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진 못하겠는데 지금 적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질렀습니다. 내년 20% 올리겠다. 꽤 올리네. 지금 여러분 손보에 들어가는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이게 뭐 개인이면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자녀를 포함해서 뭐 이제 뭐 와이프나 남편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20%한 3, 4명 한 번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꽤 큰 금액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험사는 우선 얘기를 했습니다. 20% 올릴 거고 일부 보험사는 이미 고객한테 통지도 했대요. 근데 사실 보험업은 규제산업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반대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편을 들어야 될지 보험업의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반대한 이유는 과잉 진료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었어요.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맞아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죠. 이것도 뉴스 브리핑으로 다룰까 하다가 너무 많은 데서 얘기를 하길래 굳이 다루진 않았는데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모든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 돈을 풀었죠. 막 유동성 자금을 막 공급을 했는데 그게 지금 역으로 전 세계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밥상 물가라고 하죠. 밥상 물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요즘 항상 같은 생활비를 책정을 해놓고 쓰는데 모자라요. 쓰다 보면. 그래서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 거기다가 전 국민에게 피부로 바로 느껴지는 보험료를 20%를 올린다? 정부에서 극구 반대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한다고 해서 사실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올린다고 하는데 그거를 가격을 정부에서 규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규제할 수는 없지만 약간 권고 조치를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럼 10년 뒤에 망할 거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좀 애매한 상황인데 자 그리고 정부에서 또 반대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이건 추정이에요. 추정. 많은 오피니언이나 기사에서 추정하는 건데 자 내년에 20%의 보험료가 오르죠.
그럼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죠. 완전 안 좋아지죠.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리고 지방 선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을 가장 눈치 보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또 생각이 들죠. 아 그럼 2023년에 한 30% 올릴라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나름 근거는 있어요. 옛날에 과거 일본에서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 고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손실로 인해서 연쇄 파산한 적이 있어요. 7개 정도의 보험사가 연쇄 파산을 했대요. 이거 한국에 대입해봐서 우리가 7개 보험사를 머리로 떠올려 보라고 해도 7개 보험사 나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치. 그거 다 연쇄 파산한다고 생각하면 뭐 납입한 돈 날아가는 건 기본이지만 이게 뭐 조금만 아프거나 어디 다치면 답이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험사는 단순히 이제 보장성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연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변액연금, 변액보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사가 손보에서부터 파산을 시작하면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돈은 더 내기 싫고 약간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촉발된 혼돈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들쑤시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보험료도 꿈틀꿈틀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을 시작으로 보험료가 오르기 시작하면 생각해봐요. 보험을 개인만 드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도 들고 그 자영업자분들도 그 가게에 대한 보험을 들고 보험은 우리 생활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은 더 가속화될 거예요. 다 오르겠죠. 다. 모든 게 다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뉴스 브리핑을 듣고 있는 저와 그리고 저희 패널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이 꽉 깨물어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를 꽉 깨물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를 할 꽉 수 있는 깨물어야 건 된다. 없고.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어제 우리 월급이 오르지 않을 테니까. 네, 이를 꽉 깨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인플레이션 파급 효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 좀 드려보고 궁금한 게 싶었습니다. 있는데 네네. 보험 그거 바꿀 수 있나요? 보험을 예를 바꾼다는 들면 게 내가 뭐 한 10만 원짜리를 들었어. 근데 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럼 이거 항목 몇 개 빼고요. 전 이제 이만큼만 낼게요.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모든 보험 상품은 그게 있죠. 그 주기 뭐라고 하죠?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주기가 있어서 그 주기마다 뭐 계약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싶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근데 그게 본인이 어떤 계약을 했느냐 어떤 특약을 가입했느냐 그 특약이나 계약의 해약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사실 개인마다 기업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어쩌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죠. 보험업에 담당 코디네이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여쭤볼 수는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머릿속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저와 와이프의 보험 얼마 내지 매달 생각하고 다들 보험 얼마 내요? 저는 와이프랑 합치면은 한 2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걔네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내요. 저 5만 원 정도 다 해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 저 한 12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맞아요. 보통 그래서 결혼하면 그러니까 신혼부부만 해도 한 2, 30 나올 거예요. 따로 변액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근데 주변에 보니까 내가 되게 많이 내는 거더라고. 그건 이제 그 나이대별로도 다르고 직종마다도 좀 다르죠. 그냥 보통 내 또래 사람들에 비해서도 그리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저보다 많이 내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달라요. 약간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런 뭔가 돌아가신 가족분 중에 암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암보험 무조건 들거든요. 그런 거 포함하면 조금 더 늘어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은 암보험 안 들고 실손만 들으니까 상관없는 분들 있을 거고 종신보험 가입하는 아버지들 되게 많고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0에서 20 정도인 것 같아요. 1인당? 아니에요. 아니면 뭐 아닌 거고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주변에 진짜 10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내나? 나 호구 잡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조금 몇 개 빼고 금액을 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본인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보험업에서도 뭔가 비명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